안녕하세요. 쾌도남마 이현우입니다. 북한 김정일의 동생 김평일이 해외로 쫓겨났었던 지 36년 만에 평양에 돌아왔습니다. 김정일과 권력 다툼을 벌였던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도 북한 언론에 이례적으로 등장했습니다. 김정은의 이복 고모부 김광섭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정은의 이복형, 이제 김정남만 남았습니다. 김씨 일가의 줄줄이 모습을 드러낸 북한의 복잡한 사정, 잠시 후 살펴보겠습니다.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북한 인민무력부장 처형 후에 김정은 체제의 양날개로 꼽혔던 황병석, 김원홍이 치열한 권력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의 정적이었던 삼촌 김평일과 작은 할아버지 김영주를 또 불러드렸습니다. 그 속내 뭘까요? 고용환 전 북한 외교관 모시고 자세한 내막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북한에도 그 최고 지도자 아래에서는 권력 투쟁을 합니까? 그 기관별로 힘센 기관끼리 보이지 않는 권력 투쟁이 아주 심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암투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일 센 기관들이 당 중앙에는 조직 지도부, 이제 사상이 건전한지 그걸 살피고 인사권을 쥐고 있는 데가 조직 지도부,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는 데가 국가안전보위부, 그리고 군에서는 총정치국, 그리고 총정치국과 군보위사령부, 이런 힘 있는 4개의 기관들이 사이에서의 권력 투쟁이 심하죠. 네, 일본 언론에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북한에서 권력 서열이 가장 막강한 사람 중에 하나인 황병서와 김원홍 국가안전보위원 나오고 있는데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처형 후에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아주 센 사람이고요.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사이에 치열한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총정치국장하고 국가안전보위부장 누가 더 셉니까? 공식적인 서열은 일단은 총정치국장이 위입니다.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고요. 뭐 김정은 다음에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황병서. 보위부장은 한 7, 8위 정도에 되는 사람인데, 문제는 김정은이가 김원홍 보위부장한테 힘을 많이 실어주고 있다. 왜냐하면 공포 정치를 하려면은 보위부가 필요하거든요. 그 보위부라는 게 우리나라 따지면 국정원쯤 되는 데인가요? 국정원하고 뭐 검찰하고 뭐 이런 거 두루두루 합친 기관만 하죠. 모든 권력기관을 다 모으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안전보위부에서 뭐 대남 사업도 좀 보고, 대남 대화할 때 꼭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이 나와서 감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남 관계도 보고, 내부 사찰도 보고, 그리고 뭔가 걸리면 잡아서 족치기도 하고, 처형도 하고, 수용소에 보내기도 하는 그런 막강한 기관인데, 저 힘이 세지는 이유가 누구누구가 어떻습니다 하고 그걸 녹음 테이블 가서 틀어주면 지도자가 경로하게 되어 있거든요. 현영철이도 결국은 저런 보위부 감시망에 감청망에 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청을 하는데 도청을 하다가 나이 어린 지도자, 황병서 현영철이 죽은 이유도 모스크바 갔다 와서 참 나이 어린 지도자 모시기 참 힘들다. 이 발언이 김정은을 아주 경록해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이 어린 지도자,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총살이 됐네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나이 어린 지도자, 젊은 지도자, 젊은 사람, 더 나아가서 젊은 놈 하면 그냥 펄펄 뛰는 거고. 그러니까 나이 어린 지도자를 모시기가 참 힘들다는 소리가 도청망에 걸려서 그걸 갖다가 이제 그대로 틀어주고 보고를 하니까 이제 그냥 1초의 주저도 없이 없애버려. 그런데 지금 내용 보면 이제 현영철이 처형된 이후에 김정은을 떠받들고 있는 그 양대 축의 하나인 황병서와 김원홍이 암투를 벌이면서 지금 일본 언론 내용이 이렇습니다. 황병서가 계략을 꾸며서 김원홍의
수하들, 예. 졸개들을 처형시켰다. 예.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지금 나온 내용을 보면요. 이거 예. 저게 지금 일본 산케이 신문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 황병서가 김원홍의 부하들한테 당 행사가 있는데 행사를 안 알려서 행사 불참을 이유로 불경죄로 몰아넣어서 처형시켰다. 저거는 예. 개연성이 있는 소리긴 하지만 개연성은 있다. 개연성은 있는 소리긴 하지만 저것이 사실인지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저거는 뭐 국가안전보위부 누가 죽었다는 것도 시간이 없고 걸리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저런 사실들을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금방금방 알아서 보도를 할 정도로 그만한 정보력이 있을까도 문제고. 예, 의문이고요. 그리고 예. 황병서가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하더라도 김정은이 참가하는 1호 행사에 예. 참가하게끔 4명이 돼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알려주지 않았다. 그 후에 또 걸리면 김원홍이한테 또 그 약점으로 잡히는 일을 할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개연성은 있지만 약간은 좀 블러핑이 있는 것 같은. 과장이 있는 것 같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황병서 김원홍 권력 다툼에서 황병서가 김원홍의 아들을 외화 횡령 혐의로 뒷조사를 했다. 이건 사실입니까? 김원홍의 아들이 김철이고요. 김철. 예. 김철이라는 사람이 봉화그룹이라는 봉화 예. 팀, 봉화산 팀, 이런 팀에 있어서 돈벌이에 많이 관여를 하고 중국에 나와도 S500 같은 벤츠만 타고 다니고 아주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첩보들은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원홍이가 보위부장이니까 황병서가 군 보위사령부를 시켜서 조사를 했다는 소문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김원홍의 아들을 조사했다. 황병서가. 예. 그러니까 너무 돈을 많이 쓰니까 도대체 이 돈들을 어디서 나는 거며 어떻게 중국에 나가서 매일 수천 원 위안짜리 밥을 먹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고급 호텔에서 사느냐. 예. 이런 것 때문에 보위부장이니까 보위부에서 원래 해야 되는데 보위부장 아들이니까 총정치국에 있는 보위사령부를 시켜서 조사를 했다. 이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소리입니다. 저도 예. 그런 소리는 들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예. 김원홍하고 황병서가 둘 다 힘이 센 예. 총정치국이라고 하는 거는 북한군 서열 1위고 예. 북한군이라는 게 109만 명 아닙니까? 예. 109만 명 중에서 김정은 빼고는 제일 높은 사람 아닙니까? 예. 그렇지만 또 김원홍이라는 사람은 북한 모든 사람들을 사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기관의 장이고. 그러니까 검찰, 경찰, 우리들 따지면 국세청, 국정원 다 합친 거에 대빵. 대장. 그러니까 거기서 경찰은 빼고 거기는 예. 인민보안부가 있으니까 예. 국세청하고 검찰까지 다 합친 것만한 조직의 책임자가 국가안전보위부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한번 물면 절대로 놓아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한테 잡히면 그냥 죽는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정말 보위부에 잡혔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몇천 명에 한두 명일 정도로 그렇게 아주 희귀하거든요. 예. 근데 총정치국도 김정은이가 굉장히 신임을 하는, 그리고 김정일 때부터 총정치국장 하면 북한 사람들 인식 속에 저 사람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다. 예. 그 밑에 직접적으로 종속이 돼 있지 않지만 군 보위사령부도 총정치국이 지시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대 기관 사이에 권력투쟁이 벌어지고 있고 예. 둘 사이의 관계가 안 좋고 과연 관심은 김원홍이 먼저 죽겠느냐 황병서가 먼저 죽겠느냐 아니면 그것을 더 넘어서 윗선까지 권력투쟁의 영향이 미치겠느냐 이 삼각구도가 굉장히 관심을 끄는 거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부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김원홍이 먼저 북한 권력 서열 넘버 2인 황병서를 공격했다. 예. 황병서 부부를 뇌물 받은 혐의로 조사를 해서 황병서 부인이 죽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저기 나오고 있는데요. 예. 김원홍이 보위부장 취임 후에 저 때만 해도 이제 김정은이 김원홍에 대한 신임이 두텁겠죠. 저때 황병서 부부를 음주한 취조를 하다가 황병서 부인이 죽었다. 맞습니다. 저것도 일본 산케이 신문에 나온 소리인데 예. 저것도 저는
확인이 되지 않은 소식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저기는 이제 황병서 부인이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까지 했다 그러는데, 지금까지 황병서 부인이 죽었다는 소리를 저는 직접 듣지 그건 못했습니다. 가능합니까? 김원홍이 황병서 부부를 뇌물 혐의로 조사를 했다까지는 가능한가요? 그게 그때 당시에 황병서가 당중안의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거든요. 그런데 당중안의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을 김정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조사하기는 힘듭니다. 아, 그러면 김정은이 시켰을 수도 있네요. 황병서 저놈. 만약 어떤 그런 놈 봐라. 일이 있었다면 저를 한 번은 혼을 내줘 보라.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도 김정은한테 보고하지 않고 당중안의 조직지도부 1부부장을 갖다가 조사를 하면서 그 조사를 하다 얻어맞은 후유증으로 황병서 부인이 죽었다. 이거는 조금 좀. 그러면 이런 건 어떻습니까? 김정은이 네. 막강한 두 권력기관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쪽에다가는 얘 좀 조사해봐, 괴롭혀봐. 이쪽에다가는 이쪽을 조사해봐. 이런. 그거는 김정일이가 계속해서 쓰던 방법이거든요. 아, 아버지가. 아버지 때부터 쓰던 방법입니다. 예. 제일 센 기관끼리 이 기관을 시켜서 뭔가 정리를 하게 하고 깨끗이 정리가 되면 이 기관을 통해서 이 기관을 잡는 거죠. 예. 그리고 주민들한테는 이놈들이 나쁘게 해서 내가 이놈들을 조사를 해서 없앴다. 그러면 그것이 몇 년 후에 돌아와서 또 이 기관을 예. 또 조사해서 이 기관을 숙청을 하고, 이게 힘센 기관끼리 한 번은 여기다 힘을 줬다가 한 번은 저쪽에다 힘을 주면서 균형을 맞추는 게 김정일식 통치 방법이 하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김정은이도 총정치국이라는 덩어리가 하도 크고 힘이 세고 국가안전보위부도 너무 힘이 센데 이거를 계속 키우는 경우 위험하거든요, 사실은. 그냥 적절하게 안배를 하면서 둘 사이에 충성 경쟁을 시키다가 예. 어느 쪽이 너무 커진다고 생각하면 좀 작은 기관을 시켜서 여기를 검열, 감사를 하게 해서 여기를 죽이고 이런 식의 방법으로 김정일이가 이제까지 통치해왔고 그 방법을 아버지가 한 방법을 아들이 지금 이어가고 있는 거죠. 황병서와 김원홍 둘 중에 누가 살아남을 것 같습니까? 누가 더 셉니까? 지금 누가 더 셌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는 둘 다 세니까. 예,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누가 더 지금 김정은한테 가깝게 다가서 있을까 저는 김원홍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김원홍이 더 세다? 예. 예. 뭐 저희들 듣는 소식에 의하면 예. 김원홍이는 매일같이 김정은을 독대를 한다. 아, 김원홍은 독대를 한다. 예. 그런데 황병서. 황병서는 일주일이나 열흘에 한 번 정도 만난다. 그러면 독대 횟수가 많을수록 힘이 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렇지만 당 직위라든가 공식 직위는 황병서가 훨씬 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까이 가는 사람을 이 사람이 보기 좋아하겠습니까? 뭔가 보위사령부를 시켜서라도 야 한번 저기 한번 뒤져봐. 자료를 계속 수집을 하는 거죠. 예. 그랬다 어느 순간에 김원홍이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해서 지도자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 바로 이렇습니다. 아. 그러면 그냥 죽여버리는 건데 저는 지금 같아서는 김원홍이가 먼저 희생물이 되던 예. 아니면 황병서가 되던 가능성은 있지만 김원홍이 될 가능성이 더 높고 지금은 김정은이 김원홍을 더 신임하는데 왜 김원홍이 먼저 김원홍이가 이제까지 김정은이가 올라가서 죽인 사람들 모든 것을 다 김원홍이가 죽이다시피.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어요. 그리고 저 사람에 대한 북한 주민들이 민심이 아주 안 좋아요. 예, 악역을 김원홍에게 시키고 결국은 김원홍을 토사구팽할 것이다. 당연하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과연 모든 정보를 다 받고 있는 김원홍이 순순히 죽을까? 가만히 당하겠느냐? 예. 그것도 의심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죽는 경우에 김정은이 지시를 받고 죽는 경우에 자기가 총살당하는 경우에 온 가족이 3대가 멸종한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면 이제까지 그런 것을 현영철이 봤지, 장성택이 봤지, 이령아 행정부 제1부부장을 봤지, 수많은 숙청 사건들을 봤는데 예. 그걸 자기가 어떻게 처형 방법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까지 했던 사람이 과연 순순히 죽을까? 그것도 의문입니다. 예, 어찌됐건 예. 둘 중에 한 명은 죽겠다 이거죠? 그렇죠. 이야, 참 무섭네요. 살아남으려면 참. 근데 저기서 한국에서도 권력 암투가 없다고 말할 수 없는데
여기서 죽는다는 건 옷을 벗고 나간다는 거지 예. 육체적으로 3대가 멸족을 당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북한은 근데 최근에 좀 굉장히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김일성의 동생이죠. 예. 김영주도 공식 석상에 TV 화면에 나오고 예. 특히 김정일, 예. 김정일의 이복 동생 김평일은 36년 만에 북한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니, 예. 그게 이제 제가 잠깐 수정을 하겠습니다. 예. 그 김평일이는 1988년부터 불가리아 주재 대사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말 오래간만에 이 북한 매체에 등장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평양에 안 들어왔다는 건 아니고요. 아, 한 번씩 왔군요. 대사 회의를 할 때는 꼭 대사니까 오는데 예. 이제까지 김정일이가 대사 회의를 할 때 대사 회의를 김정일이는 직접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대사 회의가 끝난 다음에 연회는 차려졌는데 그 연회에 저 지금 동그란 사진에 있는 예. 그 안에 있는 김평일 예. 자기 배다른 동생은 그리고 매제는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습니다. 연회. 예, 예. 제가 고방산 초대소 외교부 초대소에서 김정일이 대사들을 위한 연회를 차리는데 참가를 해봤거든요. 예. 김광섭과 김평일은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김평일은 김정일의 이복 동생이고 김광섭은 김정일의 이복 여동생의 남편이고 예. 남편이고 그런데 한 번도 김정일이가 만나보질 않았고 이 사람들은 어떤 취급을 받았는가 하면요. 김정일이가 이 사람들을 보는 전담 부서를 만들어라 그래서 만든 게 지금까지 존재하는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10호실입니다. 그 김씨 일가의 격가지들을 예, 관리하는. 격가지를 다시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면 혁명의 기본 가지는 김영직, 예. 김일성, 예. 김정일, 예. 김정은 요게 혁명의 기본 가지입니다. 예. 나머지는 다 격가지입니다. 나무가 잘 자라려면 격가지를 잘라줘야 기본 가지가 잘 자란다는 게 김정일이 지론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격가지들을 어느 정도로 무섭게 취급을 했는가 하면요.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그 옆에 쫓아다니는 보위원이나 운전기사가 시간별로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불가리아 주재 대사를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제가 불가리아 출장을 갔다가 만난 적이 있거든요. 예. 김평일을 복도에서 딱 만났어요. 예. 저는 만나자마자 뒤를 돌아섰거든요. 딴 사람도 같이 있었는데 둘이 그냥 반사적으로 돌아서서 도망을 치는 거야. 빨리빨리. 왜요? 만나면요. 어느 날 몇 시 어디에서 어떤 조건에서 이 사람과 만나서 무슨 얘기를 나눴다는 걸 조직지도부 10호실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 선생님도 김평일과 뭔가 이렇게 친한 사람으로 친한 사람을 찍히면 그냥 저도 10호실 대상으로 찍히면 저도 격가지로 몰려서 외교부는커녕 수용소에 가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만나질 않으려고 그랬는데 계속 만나자 그래서 잠깐 만나서 왜 자꾸 피합니까? 저도 장군님의 전사가 아닙니까? 그때 저희들이 좀 바빠서요. 그리고 도망을 쳤거든요. 예. 그리고 참사관실에 들어가서 전문을 평양에 보냈습니다. 87년 몇 월 며칠 불가리아 대사관 4층 복도에서 김평일 대사를 만남. 김평일 대사가 우리 보고 도망치지 말라 그래서 섰음. 김평일 대사가 우리에게 한 말. 저도 장군님의 한 전사입니다. 왜 자꾸 피합니까? 가로 닫고 그럼 우리가 답변.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요. 그리고 나왔음. 그러면 북한에서 보건대 이 사람은 충실한 사람이야. 고 선생님 충실한 사람. 충실한 사람. 예. 그렇게 천대를 받던 사람이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대사회에 왔고 김정은과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김정은과 같이. 예. 아까 조금 전에 사진이 나왔던데 그 사진을 다시 비춰줬으면 좋겠는데 예. 김평일이가 김정은한테 작은 아버지가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그리고 김광섭이는 저기 지금 두 번째 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제 김평일, 김광섭이가 서 있는데 저 지금 표시가 된 사람이 김평일입니다. 예. 그 바로 왼쪽에 있는 사람이 김광섭이라고 김경진의 예. 남편인데 김광섭은 다른 고모부예요.
김정은의 고모부. 김정은의 고모부가 장성택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고모부는 총살하고 그 고모는 정치적으로 유폐를 시켜버렸는데 예. 다른 배달은 김정일 때 그렇게 격가지로 천대를 하던 사람을 불러다가 사진까지 제일 앞줄에다 놓고 사진까지 찍었어요. 그리고 김정일과 같이 자기 아버지와 같이 강력한 권력 투쟁을 벌리던 김영주 당 조직 지도부장 전 그러니까 김일성의 동생. 친동생을 사진에 내보내서 투표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예. 이거는 뭘 것 같은가 하면요. 격가지를 나오고 있네, 할아버지. 이게 지금 김일성의 동생. 예, 자기 할아버지거든요. 예. 이 할아버지가 나온 적이 없어요, 저렇게. 김일성의 동생이군요.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고 저 사람이 7.4 공동성명을 만든 사람입니다. 아, 1972년에 예. 7.4 공동성명. 상부의 뜻을 받들어 당주연의 조직 지도부장 김영주 이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고. 그 사람이 김정일과 권력 다툼을 했지 않습니까? 김정일과 조카와. 권력 다툼을 심하게 했고 김정일이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저 사람을 자강도로 유폐를 보내서 30여 년 동안 거기서 나오질 못했어요, 집에서. 그런데 김정일이가 죽은 다음에 저렇게 다 나와서 사진까지 찍고 저 사람을 왜 갑자기 생뚱맞게 TV에 나와서 투표하는 모습을 보여줄까? 그거는 내가 김씨 다른 반계에 있는 것까지 다른 사람들은 내가 잘 보살핀다. 그동안 내가 장성택이를 죽였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까지 다 이렇게 못되게 보는 건 아니다. 자기의 도량이 넓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의도인데 예. 더 심하게는 무슨 뜻이 있는가 같은가 하면 아버지 때 저렇게 구박을 받던 사람 아닙니까? 나는 아버지하고 다르다. 아버지는 친인척들 중에 격가지는 다 괴롭혔지만 나는 격가지들도 포용한다. 포용한다. 예. 고로 이건 어떻게까지 해석이 가능한가 하면요. 김정일에 대한 김정은의 마음이 섭섭하고 그런 점이 너무 많다. 김정은 입장에서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 그런 서운함이 저렇게 옛날 같으면 김정일 때 김영주가 나와서 저렇게 투표하는 모습이 텔레비전에 나올 리가 없어요. 예. 저걸 저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 야, 95세 김일성의 동생. 예. 친동생입니다. 예. 그렇군요. 아무튼 어떻게 됐건 뭐 한쪽에서는 칼을 들고 사람을 총으로 처형하고 한쪽에서는 난 이 사람을 돌보고 있어 포용을 하고 어디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 마지막으로 그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북한에서 관광 때문에 굉장히 애를 많이 쓴다고 하는데요. 예, 뭐 평양 공항에 뭐 면세품에 해외 명품도 유치를 하려고 하고 뭐 실패를 했다고 하는데 비행기에서 무슨 햄버거가 너무 맛이 없었는데 김밥을 준다. 이런 방법들 북한 관광 통합니까? 예. 북한 관광을 주로 중국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하는군요. 중국 사람들이 하는데 저도 많은 그 사진을 찍어서 많은 지인들한테 보내줬는데 세상에 김밥을 기내식으로 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김밥을 기내식으로 저는 좀 맛있게 먹을 것 같은데 맛있만 있으면 옛날에는 햄버거를 줬거든요. 그게 사람들한테 너무 비난을 받으니까 이제 햄버거 보니까 참 처참하네요. 처참하죠.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데 지금 또 김밥 속줄을 주는 거예요. 김밥 세 줄. 1,000원, 2,000원 여기서 하면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동족으로서. 안타깝다. 어찌됐건 나름대로는 외화벌이 때문에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나름대로 머리를 그 악조건 속에서도 뭔가 하려고 해당 부분 간부들이 애를 많이 쓰고 있다. 진짜 햄버거는 너무 맛이 없어 보이는데 김밥은 어떤 맛일지 다음에도 김밥 영상이 좀 입수가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하겠다던 새정치민주연합 혁신보다 좀 갈등이 더 많아 보입니다. 오늘은 유성엽 의원이 여야 모두에게 제안하는 공천 혁신안을 발표했지만 사실상 혁신위원회를 강하게 부정한 셈입니다. 조수진 정치부 차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논란의 주인공 유성엽 의원은 어떻습니까? 호남에서 좀 지명도가 높은 분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우선 지금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북 도당위원장이죠. 전북 도당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새정치민주연합 예전에 민주당 시절부터
무소속으로 호남에서 연거푸 당선된 적이 없는데 유성엽 의원은 2번이나 무소속으로 당선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민들한테 인심을 많이 얻고 지지도가 꽤 높다는 얘기네요. 네, 우선은 그 전북 정읍에서만큼은 그러니까 공천과 관계없이 선거에서 승리했다. 그러니까 선거 유권자들의 어떤 그런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런 해석이 가능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먼저 유성엽 의원 얘기 오늘 어떤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공천 혁신안을 여당 또 야당 측에 제의를 해서 보다 바람직한 공천 방식이 우리 대한민국 20대 총선을 앞두고 채택이 돼서 정당 발전 또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이루어가는데 좀 일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당이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혁신안을 이렇게 만들어서 막 내놓고 있는데 이거 별거 아니라는 말이지. 이거보다 더 뛰어넘는 안을 내가 갖고 왔다. 네. 기존 혁신위 안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좀 되면? 그러니까 사실상 새정치민주연합의 지금 혁신위에서 내놓고 있는 방안들은 혁신과 거리가 멀다라는 의미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오늘 이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유성엽 의원이 여당과 야당이 제안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죠. 예. 네, 그 얘기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안에 담긴 내용들은 이 공천 문제라든지 또 어떤 근본적인 선거 제도와 관련된 혁신과 거리가 멀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좀 말이 거든가요? 이거는 엉터리. 내게 진짜. 이거 여야 공이 내가 제안한다. 예, 얘기를 좀 더 들어볼까요? 근데 이분이 좀 당내에서는 비주류죠. 굳이 네, 따지면. 한마디로 비주류죠. 그리고 예. 과거부터 이 정동영 전 의원과 가깝기 때문에 이 복당 문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중도 비노계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북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2년 총선 때 상당수 의원들이 초선으로 들어오면서 친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이 광주와 전남과는 좀 다른데요. 이 유성엽 의원만큼은 비주류, 중도 비노계.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존의 혁신위에서 내놓은 안보다 내가 내놓은 안이 더 혁신에 가깝다라고 말한 유성엽 의원 얘기 조금만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선거에 졌다고 해서 그냥 사퇴를 하고 비대위를 만들고 뭐 전당대회를 하고 하는 이 도식적인 방식에 대해서 못마땅해요. 그것은 어찌 보면은 무책임하게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저 어떤 대표 한 분이 개인적으로 사퇴하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제도적으로 당권을 내려놓는 당대표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더 진정성 있게 책임을 지는 것이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좀 솔깃하게 들리는 게 대표 자리에 물러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러나서 뒤에서 다 조정하면 다 필요 없는 거다. 제도적으로 그 특권, 기득권, 권리를 당권을 내려놓는 거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유성엽 의원의 발언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요. 예. 우선 첫 번째로는 이 4.19 재보궐선거 참패에 대해서 중도 비노계, 그러니까 당내 비주류 세력이 지금까지도 문재인 대표를 향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 대표와 친노 측에서는 이 책임을 지라는 얘기가 당권을 내려놔라. 당권을 다시 중도 비노계로 돌려달라. 이런 것 아니냐. 이렇게 의구심을 표출해봤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유성엽 의원은 이 책임을 지라는 것이 꼭 대표직을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당내에서는 어떤 계파와 관련 없이 이 선거에서만 지면 모두가 다 이 당권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과연 책임 정치냐라는 지적도 일부 있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혁신위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계속 강조하는 것, 의원들부터가 기득권을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유성엽 의원은 어제 중앙위원회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기득권 내려놓는 거 좋다. 다만 솔선수범은 당 대표가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혁신안 내용 지금 봤는데요. 다음 준비를 했습니다. 공천심사위를 폐지하고 전략공천도 폐지하고 선거인단 경선을 도입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우리 조 차장 보시기에는 저 혁신안 노린 게 목표가 어떤 의미가 숨어 있습니까? 한마디로 문재인 대표에게 이 대표 고유의 모든 권한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대표직은 유지하려면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대표가 가진 권한은 내려놓으라. 그러니까 예. 기득권 포기 좋다. 기득권 타파 물론 동의한다.
그런데 당 대표부터 솔선수범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씩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 공천심사위 폐지 이것은 지금 혁신안을 보면 내년 4월 공천 등에 있어서 어떤 공직 후보자의 그 선출을 하는 그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임명하는 권한을 대표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공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공직자가.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공천심사위를 폐지하라는 겁니다. 유성엽 의원은. 예. 그러니까 이 혁신안이 오히려 당대표의 권한을 지나치게 비대하게 이렇게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아예 그러면 총선 심사위를 폐지하라. 그렇다면 혁신위에서 마련하고 있는 그 공직자 후보 추천위원회라든지 예. 이런 기구가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혁신안을 부정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전략공천 폐지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예. 지금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안은 이 전략공천을 20% 정도로 지금 담고 있습니다. 예. 전략공천은 정말 전략적으로 하는 공천을 뜻하는데요. 문제는 그동안의 당 대표의 고유 권한, 마치 대통령의 이 사면과 같이 그냥 대표가 찍어주면 지역에 내려가는 그런 식으로 좀 비춰져 온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난 호남, 2012년 이 총선 때 이 비례대표를 비롯해서 이 문재인 대표가 상당수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배지를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내 기득권 대표부터 하려면 전략공천부터 폐지를 하라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예. 혁신위에서 20% 전략공천 이것도 의미가 없다. 그리고 유성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도 전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띄웠는데요. 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만났더니 문재인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 제안에 대해서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 그것은 문재인 대표가 우리는 30% 정도 전략공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픈 프라이머리는 도입하기 어렵다. 그래서 고민이다. 이런 얘기를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 혁신위는 전략공천의 비율을 20%로 규정을 하는 방안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표는 김무성 대표를 만나서 전략공천 비중을 30%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30%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본인 마음대로 배지를 달았다 뗐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예. 대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최대 권한을 한 30%로 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의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차원에서 전략공천도 아예 폐지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는 선거인단 경선 도입. 이거를 여당과 야당에 모두 제안을 했습니다. 그게 오픈 네. 프라이머리와 유사한 형태 아니겠습니까? 조금 다른데요. 예. 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00% 국민 경선, 오픈 프라이머리 100%를 지난번에 예. 두 번째로 그 도입을 같이 하자 이렇게 야당에 제안을 했습니다. 이 오픈 프라이머리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당원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공직 후보 선출권을 달라는 건데요. 네, 2002년에 새천년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때 100%는 아니었지만 당원과 그리고 당원뿐만 아니라 국민까지도 대선 후보를 뽑을 수 있는 예. 국민 참여 경선이 처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예. 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라든지 지금 문재인 대표 측에서는 오히려 이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언급을 내놓고 있지 않죠. 그렇죠. 네. 예. 김무성 그래서 대표 얘기했는데 말 안 김무성 하죠. 대표 같은 경우는 계속 야당을 향해서 대표의 공천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받아라. 이렇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성엽 의원은 이 오픈 프라이머리의 취지는 좋지만 어떻게 보면 이 국민들을 동원하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형태의 조직표, 동원표가 예. 생기기 때문에 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좀 더 보완을 하는 방안으로 선거인단 총선 도입을 하자. 예. 이 선거인단을 각 지역구별로 이 선관위에서 추출하는 200명 내지 400명 정도의 어떤 추천위원단이 만들어져서 모든 후보를 그 위에 올려놓고 토론회를 벌이게 한 뒤에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하고 있는 추천위가 최종적인 후보를 선출하자. 그러니까 오픈 프라이머리가 이 국민들을 동원하는 조직표로 이렇게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차단하는 일종의 더 나아간 오픈 프라이머리 방안을 내놨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 보완책. 이런 얘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전혀 언급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예.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무대응이 대응입니다. 네, 오히려 자꾸 중도 비노계의 어떤 그 일침에 대해서 뭔가 반응을 할 경우에는
사안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유승엽 의원의 저 혁신안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가 그거 괜찮네, 오픈 프라이머리보다 좀 약간 보완이 됐네요, 그러시죠?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그런 반응이 만에 하나 나온다면 굉장히 문재인 대표로서는 더 위기에 몰릴 수가 있는 거죠. 곤욕스러울 수 있겠네요. 네, 예. 마치 문재인 대표만 대표의 기득권에 연연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가능성은 물론 있습니다만 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과연 유성엽 전북도당위원장의 제안에 호응을 할지 그건 좀 미지수입니다. 예. 문재인 대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요체는 우리 모두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핵심은 대표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저 말씀만 들어보면 문재인 대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본인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인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제일 중요해서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고 유승엽 의원도 맞습니다, 당신은 기득권 내려내고 오세요라고 하는데 실제는 다릅니다. 뭐 어떻습니까, 저게? 이제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공개석상에서 대표의 기득권부터 내려놓겠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문제는 이 혁신의 방안을 뜯어보면 대표의 권한이 오히려 계속 커지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 중도 비노기에서는 지금 혁신의 흐름을 볼 때는 대표의 기득권을 내려놓기보다는 대표의 권한만 강화하는 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를 거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표 스스로 본인이 진짜 기득권을 내려놓을 의지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도 알 거 아닙니까? 혁신이 안대로 되면 전략공천 자기 능력 그대로 갖고 있고 이거 저렇게 문재인 대표께서 뭐 그따르고 속따르고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대표의 속을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만 이번에 그 혁신위에서 만들어놨던 이 총선 공직후보 추천위원회의 그 구성 권한을 대표에게 준다라든가 아니면은 내년 4월까지 대표나 현재 지도부의 임기는 보장하고 총선이 끝나면 최고위원제만 폐지를 하겠다. 이런 방안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적극적으로 어떤 반론을 제기한다거나 이 부분은 한 번 더 당내의 의견 수렴 절차를 겪어야 된다라든가 이런 코멘트를 한 적이 없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유성엽 의원이라든지 이런 비주류 진영에게 공세의 실마리를 계속해서 주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대표 권한을 내려놓겠다는데 실제로는 대표 권한이 유지되거나 더 강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박주선 의원께서 또 야당 참패에 대한 원인부터 새로운 말씀을 하나 하셨습니다. 박주선 의원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세상에 문재인 대표 같은 분은 세월호 가족이 광화문에서 단식을 하고 있는데 세월호의 책임이 완전히 정부 여당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되지만 야당은 대안을 지는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세월호에 대해서 대안도 없이 계속 반박만 하고 강경 위주, 정치적 투쟁 위주로 가버리기 때문에 730 재보선을 그렇게 참패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저 얘기는 좀 논란의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안 없이 계속 강경 투쟁만 하다 보니 국민들의 공감을 못 끌어냈다. 네. 이 부분은 사실은 여당에서 오랫동안 주장해온 내용들인데 저 말씀에 대해서 야당에서 반응 어떻습니까? 네, 일단 중도 비노계에서는 계속해서 저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아,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요. 이 작년에 세월호법 협상 때 당시 박영선 원내대표가 2번의 어려운 협상안을 만들어 와서 의원총회에서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이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고 또 끌려 내려오는 그런 시나리오가 됐고요. 예. 또 두 번째 이 협상안에 대해서 의원총회가 열린 날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표가 광화문에 나가서 이 동조 단식을 시작하는 바람에 이 박영선 전 원내대표의 노력이 이 말짱 도루묵이 됐고요. 그렇네요. 네, 예. 또 이 문재인 대표의 이 단식으로 인해서 어떤 정청래 최고위원이라든지 아니면 여성 강성파 의원들이 따라서 단식 농성을 하는. 그래서 이 세월호법은 절대 협상에서는 안 된다라는 기류가 널리 퍼졌던 게 사실입니다. 예. 바로 중도 비노기에서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무책임한 것 아니냐. 예, 이 점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예. 문재인 대표는 당시에 여야 가리지 않고 그렇다면 이 대한정당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이 단식 농성을 말려야 될 판에 같이 앉아서 농성을 하는 것이 과거 5년이나 국정 운영을 했던 경험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이런 비판을 해놨는데요. 예. 오늘 다시 한번
이 박주선 의원이 그 점을 상기를 시킨 거죠. 예, 박주선 의원께서는 이제 저 부분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개혁안, 혁신안에 대해서도 특히 사무총장제 바꾸고 뭐 이런 뭐 제도 몇 개 바꾸는 것은 지역 말단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저걸 가지고 혁신 운운한다. 조차장 판단 어떻습니까? 글쎄요, 오늘 예. 이 사무총장을 없애고 총무본부장으로 이름을 바꾸는 그런 안이 어제 예. 혁신위 안으로 중앙위원회라는 최고 의결기구를 통과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박주선 의원뿐만 아니라 이 비판하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박영선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이 혁신위가 이 국민의 공감을 얻는 아젠다. 그러니까 의제는 다 비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유성엽 의원이라든지 박주선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 지금 이 혁신이라는 것은 어떤 당의 노선과 정체성 그리고 공천제도라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사무총장제 폐지하고 총무본부장으로 이름을 바꾸고 이런 것이 과연 혁신이라고 어느 국민이 공감을 하겠느냐 이 점을 좀 질타를 하고 사실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뭐 총무본부장을 할지 뭐 사무총장을 하든지 무슨 자리를 할지 관심 없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이 자리가 그렇게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더 지적을 받는 겁니다. 예, 그거는 어떻습니까? 그나마 지연 말단적인 그 내부 안에서 지연 말단적인 사안 안에서 최재성 의원이 그나마도 총무본부장을 맡으면 사무총장 폐지해서 바뀐 그 자리에 또 그 사람이 맡으면 친노 쪽에 가까운 사람이 맡으면 더 코미디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점을 이제 당내에서는 좀 우려를 하는데요. 어제 사무총장제 폐지안이 어제 통과는 됐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에 긴급 최고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바로 사무총장 자리를 대체하는 총무본부장 등의 어떤 직함을 정하고 그 예. 자리에 누구를 기용을 할 것인가 이 문제에서 논의가 됐는데요. 어제까지 사무총장이었던 최재성 사무총장이 총무본부장에 굉장히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내일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식 최고위원회가 아침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최재성 의원의 총무본부장 그 재기용이 확정된 것으로 봐도 된다. 이런 전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정됐다. 네, 그렇다면 예. 과연 사무총장을 폐지했다고 볼 수 있느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우 참 그 좀 다 뜨겁지 않습니까? 뭐 반에서 반장을 저 사람 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반장 대신에 급장을 시켜서 급장을 바꾸는 뭐 이런만 바뀌고 친노 안에서도 좀 문제제기 없습니까? 네, 우선 지금 어떤 그 주류 친노와 486으로 대표되는 주류 측에서는 아직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예. 아마 많은 분들이 조금 이 사무총장을 총무본부장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 그리고 이런 방안을 과연 혁신이라고 얘기했을 때 국민들이 수긍을 하고 박수를 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 회의적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은 처음 알았는데 걸해골이라는 표현 아십니까? 네, 예전 초안지에 나왔던. 아 그렇습니까?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걸해골의 심정으로 기자들도 공부를 참 많이 해야겠는데 걸해골 뜻이 뭡니까? 최재성 사무총장이 한 얘기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그 사무총장제 폐지를 앞두고 기자들 만나서 한 얘기인데요. 이 걸해골 원래는 이제 그 원사해골 이 네 글자가 한 글자 줄어서 그냥 걸해골 이렇게 예. 나오는 건데요. 예전에 이 초안지를 보면 이 유방과 그다음에 항우가 예, 항우, 예. 중원을 놓고 패권을 겨룰 때 이 항우 측에 범증이라는 책사가 있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 유방의 전략에 말려서 범증을 의심하게 됐고 범증이 물러나겠다라고 예. 하면서 한 말이 바로 걸해골. 그러니까 이 심신은 모두 주군에게 바쳤으니 해골만 돌려달라. 예, 해골만 돌려주기를 바란다. 빈다. 사심 없다는 얘기네요. 자기 그런 전혀. 얘기입니다. 예. 근데 이제 최재성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 얘기는 두 가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항우가 범증을 내친 것 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어떤 하나의 그 경고성이기도 하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자기는 사심이 없다. 예. 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만 이 사무총장을 그만두고 내일 총무본부장에 기용이 된다면 그 거래골의 심정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그렇죠. 참 그래골 이제 정치에 이런 어려운 표현까지 들어봐야 되는데 내일 사무부총장을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지켜보고 또 조차장 분석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내국인 사찰은 없었다 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하고 생을 마감한 국정원 직원 임모 씨 가족들과 동료들의 마지막 비용을 받으면서 영면에 들었습니다. 이 죽음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 황태수 정치평론가 모셨고요. 계속해서 조수진 정치부 차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장례식 보셨습니까? 예, 뉴스를 봤는데 예. 또 국정원에서 오래 근무하실 입장에서 착잡하시겠습니다. 예, 뭐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침통한 분위기 속에 예. 지금 그 장례식을 치른 것 같습니다. 큰 딸이 그 육군사관학교 제복을 입고 영정을 들었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남긴 유서, 예. 가족들한테 남긴 유서 내용에서도 아빠는 떠나지만은 이제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달라 이런 당부의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 애국심, 국가에 대한 충성심, 국가관이 아주 예. 확고한 그런 그 임과장이었던 것 같고 오늘 그 딸이 그 영정을 들고 예. 이 사관학교 생도복을 입고 이 장례식을 치르는 걸 보고 저도 사실 눈시울이 좀 뜨거움을 예. 참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주요 특정한 야당 의원을 비판하려는 건 아니고요. 비난하려는 건 아니고 어쨌든 오늘 장례식인데 은수미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이 국정원 직원들 공동 성명을 성명서를 내놓은 국정원 직원들을 스파이다, 스파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스파이라는 표현은 좀 과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야권 내에서도 저런 표현은 공감 얻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마치 국정원인을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듯한 예.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이 은수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 산호맹, 그러니까 이 남한 사회주의 노동연맹, 예. 이 반국가 단체로 규정이 됐었던 여기에 정책실장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예. 6년 선고를 받고 또 당시 안기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물론 그런 경력이 있고 우리가 이번 국정원 사건을 아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깔끔하게 해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국정원이라는 이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기관 자체를 적으로 돌리는 이런 건 굉장히 무모합니다. 예, 스파이라는 것이 세작, 간첩 다 같은 뜻 아니겠습니까? 예, 스카이라고 하면 스파이, 예.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외국 정부나 외국 기관의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이 스파이예요. 예. 첩보학에서. 예. 그러면 대한민국 국가정보요원을 스파이라고 하면 이북이 북한 정권이 대한민국 국가정보는 없어져야 할, 폐지돼야 할. 왜냐? 남북 적화 통일을 위해서.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스파이 행위를 하는 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 시각이 똑같은 시각이고 저거는 그 국정원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의 순수한 기능은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지키는 건데 예. 스파이를 그럼 누구한테 스파이를 하는 거라 합니까? 이게 지금 야당에서 정치인들의 막말을 지금 징계위원회 회부에서 적절수위의 징계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 스파이라는 단어는 막말 수준을 넘는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이거는 정통 국가정보기관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기를 부인하는 거와 똑같다. 이건 막말 수준보다 더 심한 언어이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서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게 있어요, 보면은. 아까 저 은수미 의원 보면 불법 해킹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사실 어느 정보기관이나 해킹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체제를 갖다 전복하려는 세력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해킹 등을 통해서 우리의 정보를 수집을 해야죠. 예. 근데 불법 해킹이라는 식으로 저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네이밍, 이른바 낙인을 찍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요. 예. 또 보면 물론 아까 은수미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저 트위터에 이렇게 썼더라. SNS인가요? 거기 보니까 예. 자기가 20여 년 전에 보면은 뭐 당시 이제 국가정보원의 전신이 안기부에서 뭐 고문을 당했다. 뭐 3개조, 1개조 7명씩 해갖고 21명이 고문당했는데 하면서 막 이제 막 한풀이 비슷하게 얘기해놨는데요. 문득 보면서 이 최근에 본 국가정보원이 국가정보원 하니까 계속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인 민주당 때부터 국가정보원 해체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아, 예.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해체 얘기하면서 큰 틀에 있어서 지금 야당에서는 예. 국가정보원을 해체해서 해외 파트는 이른바 해외정보 분석원 이런 정도로 놔두고 나머지 이른바 국내 수사라든가 그런 대간첩 이건 다 대간첩 이 기능은 검찰과 경찰로 넘겨야 된다. 이게 예. 국가정보를 아예 해체해야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2013년 대선 끝나고도 그걸 갖다 9월인가 발표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기회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면밀히 봐야 되는 것이 아니 새정치민주연합 평생 야당하실 겁니까?
아니죠. 예. 아니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이 새천년민주당 당시에 보면은 그 전에 새정치국민회의도 김대중 대통령도 당선되고는 집권하고는 국가정보는 오히려 보면은 더 세련된 정보기관으로 확충시켰습니다. 또 보면은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도 보면 그전엔 상대 국가정보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시각 갖고 있었습니다만은 집권하고 나서는 아니 국내 파트를 없앴습니까? 안 없앴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야기는 자칫 잘못하면 마치 국정원 자체를 갖다 욕보이고 어떻게 뭐 죄악시하고 뭐 이런 식으로 조리돌림하고 하는 가운데 자칫 국민 전체로 하여금 아 국정원이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어떤 예. 그런 분위기를 갖다 조성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은 이번 문제에 있어서만은 정말 그야말로 모두 여야를 떠나서 국익의 차원에서 조용한 가운데 우리가 이거 조사하다가요 교곽 사료라고 있죠. 예. 요반하고 고치려다가 보면 우리의 정보 역량 다 까발리게 되면은요 북한만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말 여야를 떠나서 국익의 차원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네. 혹시 야당 내에서 실제로 국정원을 해체했으면 좋겠다 이런 속내를 가지신 분들 꽤 있습니까? 네, 이제 과거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과거에 학생 운동권을 하면서 검찰이라든지 또는 이 국가정보원에 대해서 좋지 않은 추억을 가지신 예.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은수미 의원에게 이런 점을 좀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국정원이 산 것으로 확인이 된 그 이탈리아의 해킹 프로그램은 미국의 FBI를 비롯해서 39개국이 그렇죠. 예.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그 미국의 의원이 불법 해킹이라든지 아니면은 스파이라든지 그런 용어는 안 쓰거든요. 예. 만약에 그랬다면 아마 미국 의회가 난리 났을 거고, 예. 네, 미국의 유력 언론부터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예. 네, 은수미 의원에게 그 점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미국 CIA에 있는 스파이다라고 미국 하원 상원 의원이 얘기했다. 상상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예. 더군다나 지금 현재 민주당의 경우에 다음 대선에서는 반드시 정권을 찾아와야 되겠다. 이것이 민주당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내세우는 게 경제정당, 새로운 안보정당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보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을 스파이로 모는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다. 국민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거는 은수미 의원이라고 하는 개인 차원에서 어떤 해명이라든가 예. 대국민 사과의 차원이 아니라 새천년 민주당 당 차원에서 과연 민주당, 새천년 민주당의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체성이 뭐냐? 뭘 가지고 수권 정당이라고 국민한테 보여주고 뭘 가지고 새로운 안보 정당을 지향해야 되는지 지향점이 뭔지 이거는 바탕서부터 다시 국민한테 설명해 줘야 된다. 이거는 심각한 안보 위협 행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는 좀 본질과 좀 멀어져 버렸는데요. 이런 건 어떻습니까? 지금 민간인에 대한 네. 아무 죄 없는 민간인에 대한 실질적으로 불법적인 사찰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해킹을 어디 사용했느냐라는 네. 얘기는 조금 뒤로 가버리고 오히려 저분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느냐? 야당 공세 때문에 끊었다? 아니다. 국정원 내부 감찰 때문에 끊었다. 이게 본질이 좀 이상해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 본질은 뭐 돌아가신 분이야 일단 뭐 오죽 진짜 예.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받았으면 그 스스로 어떤 그런 극단적 선택을 했겠어요. 근데 보면은 마침 이것이 7월 10일경에 처음으로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7월 14일경쯤 되면은 당시 이제 정보위에서 이병호 원장이 이거는 사실 우리가 샀다. 저는 사실 그 대목도 좀 안타까움이 남아요. 왜 그걸 갖다 굳이 국가정보원장이 아무리 물론 정보위원회라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명시적으로 20대를 샀고 그중에 18대는 뭐 대북 썼고 2대는 뭐 연구용으로 썼다. 이런 식으로 세세히 밝힐 필요가 뭐 있었겠는가. 앞서 우리 조수진 차장 말씀하신 대로 35개국 97기관이 그것을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지만 이번에 문제됐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서 터진 게 아니에요. 위키리크스에서 그걸 갖다가 해킹해갖고 전 세계 쫙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일제 입딱 다뭅니다. 그건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다. 예. 근데 이걸 했고 17일 날, 그러니까 그때 아마 14일부터 아마 보면 아마 임 과장 같은 경우는 뜨끔했겠죠. 혹시 이거 내가 잘못한 건 없지만은 혹시 나중에 이게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나중에 뭐 들어오게 됐을 때 혹시 들여다보면서 혹시 오해받지 않을까 하면서 본인도 유서에 썼지 않습니까? 자기 판단, 잘못된 예. 판단으로 보면 그런 식으로 지웠는데 문제는 17일 날 이병호 원장이 공적 입장을 발표했죠. 좋다. 우리가 그 접속 기록 갖다 다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보여주겠다. 그 순간 아마 극도의 심리적인 위축감을 받았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겠어요? 나흘 동안 원래 이분이 여기서 임무를 계속했던 것이 아니라 4월 달에 다른
승진돼서 다른 파트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니까 다른 파트에서 이제 지원 나온 형태로 자기 옛날 다루었던 예. 이게 이제 5163 부대장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챙겨보면서 자기가 다루었던 업무 중에서 사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걸 갖다 이제 삭제하고 자기 임의적으로 삭제했는데 막상 17일 날 이병호 국정원장이 공식적으로 이건 내가 다 그럼 접속 기록 다 공개하겠다. 국회 정보위원들한테 그러니까 이분은 아차 싶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요, 예. 이 두 가지 문제를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첫 번째로는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태도는 아주 잘못됐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전 국민의 스마트폰을 불법 해킹해서 들여다보고 있다. 마치 우리가 무슨 조지 오웰의 소설에 나오는 이런 어떤 그 감시 사회인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지만 이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사건,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좀 문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더 신중히 접근을 해야 국정원의 그러네요. 위상이 다시 설 수가 있는데 이병호 원장이 내부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100% 공개를 정보를 공개하겠다든가, 또 새누리당의 어떤 그 특정 의원을 통해서 계속 국정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알겠습니다. 이철우 새누리당 국회 정보위 의원 연결해서 내부 감찰이나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이철우 의원입니다. 국정원 지금 직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 감찰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감찰을 받으면요, 무슨 죄가 있다든지 어디서 내부에 고발이 있다든지 이런 혐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 이 사건은 국정원에서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다고 원장이 이야기를 했어요. 원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감찰실에서 조사할 리가 없죠. 그것은 감찰실은 수집 기능이 있으니까 무슨 다른 일이 있느냐 그렇게 수집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의 전화 몇 통화 했는 거지 감찰 조사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감찰실에 불려가서 그 취조 비슷하게 우리 검찰에 나가듯이 그렇게 조사를 받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런 건 전혀 아니고 감찰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 수집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지 그 정도의 전화를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의원님, 그런데 아무 잘못이 없고 전화 몇 통 거는 수준의 감찰을 받았는데 그렇게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아니, 감찰 받아서 목숨 끊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못 보고 잘못된 이야기죠. 그래 감찰을 받았다고 받지도 않았지만은 전화 몇 통 받았고 그렇게 그거 전화가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이 정도 수준을 묻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임 과장이 일했던 파트가 대테러 파트여서 내국인 사찰하는 부서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대테러 파트가 아니고 그것도 전달이 잘못되었는데요. 그 임 과장이 근무했던 곳은 전산기술개발연구단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순수한 전산을 전공한 사람들이 기술을 개발하는 데입니다. 연구단입니다. 연구단. 그런데 거기에서 이번에 프로그램을 구매를 해서 대테러나 대북 공작하는 부서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좀 해킹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그 내용을 기술적으로 해킹한 내용을 전달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야당에서는 압수수색을 하자, 청문회를 하자, 국정원 내부 결제 서류를 공개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받아들이실 부분이 있습니까? 압수수색은 말도 안 되고요. 잘못도 없는데 무슨 압수수색을 하고 청문회는 정보위원회를 개최하면 됩니다. 청문회를 하는 건 공개를 해야 되는데 정보위원회는 공개를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정보위원회 개최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료 공개하는 거는 지금 오늘 안철수 의원이 요청한 그런 자료 공개를 하면은 정보기관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일반 기관이지 정보기관은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여야 간에 잘 협의를 하셔서 이번 사건 진실 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저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국정원 내부 결제 서류를 공개하면 이미 정보기관이 아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안철수 의원이 저러한 자료 제출과 이 공개, 청문회 이런 걸 요청을 했는데
안철수 의원이 일단 저런 거를 제대로 하려면 정보위에 들어와서 정보위원의 자격을 일단 취득을 해라. 그래서 정보위원이 가지고 있는 책임과 정보위원이 가지고 있는 법적 의무를 다하겠다는 서약을 국민 앞에 해라. 예. 국정원을 알고서 질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보위원이 국회 차원의 위원장한테 모든 결제에서 대드는 정보기관이 전 세계 저런 질의를 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입니다. 난센스다. 더군다나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는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고 본인도 대선 주자가 되고 실제로 당선되는 걸 목표로 하면 국가 보위를 책임지는 사람인데 위원장의 차원에서 정치 어떤 시각에 맞춰서 이런 진상을 조사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국가 정보 역량의 보호와 함께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어떤 균형감을 갖춘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런 기회에 저는 더 중요하다. 책임 있는 수권자, 책임 있는 대통령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이런 기회에 훨씬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찰과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뭐 특별 내부 감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안철수 의원 얘기도 하나 있었거든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보시죠. 감찰이 없었다면 저는 그건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큰 일에 대해서 국정원 내부에서 무심히 이렇게 지나치고 감찰을 하지 않았다면 그건 정보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에서 언제 감찰 안 했다고 얘기했나요? 지금 보면 아까 우리 조수진 차장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 입장에서 지금 보면은 말을 아껴야 될 때는 말을 너무 많이 바뀌고 있고 말을 해야 될 때는 또 말을 아끼고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말을 진짜 정보기관에서 말을 아껴야 될 부분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직원 일동으로 쫙하니 올려갖고 괜히 쓸데없는 억수를 불러일으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철우 의원이 보면 대변인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이철우 의원이 보면 감찰이 구체적으로 전화 몇 통 그걸 이철우 의원이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보면은 지금 또 그런 이철우 의원의 말을 갖고 또 말을 만든다고 또 안철수 의원은 또 발끈해하고 감찰이 없다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건 뭐 꼭 정보기관 내가 거기 몸 담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렇죠. 7월 14일 날 그런 정보위원회에서 이병호 원장의 말씀이 있었고 17일 날 그다음에 모든 정보를 갖다가 딱 공개하겠다. 그런 가운데 보면 그 문제 바로 5163 부대 어떤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건 당연히 들여다보는 것이 그 내부에 그것이 뭐 감찰반이 됐던 감찰팀이 됐던 뭐가 됐던 하고 있겠죠. 근데 과연 그것 때문에 그분이 어떤 자살의 충동을 느꼈는지 아니면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뭐 지우다 보니까 거기서 뜨거라 해갖고 또 보면은 그랬는지 아니면 이철우 의원이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나흘 동안 잠 못 자고 밤샘 작업하다 보니까 공황 상태가 와서 그런 건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 지금. 아무도 그런 모르겠다. 상태에서 지금 보면 이철우 의원은 이철우 의원대로 보면은 국정원 대변인 다니면서 이런저런 말씀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은 그 사람 말이 마치 뭐 진실인 양 뭐 그렇다면은 국가정보원이 큰일 났죠.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국민들을 혼란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정원 이병호 원장부터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할 말은 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저도 황태순 의원하고 굉장히 같은 생각인데요. 네, 우선 이 새정치민주연합처럼 이 해킹 프로그램의 사용 내역을 모두 다 공개하라.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과거에 10년이나 집권을 해본 당으로서 이거는 정말 비상식적인 얘기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 국정원의 태도가 자꾸만 논란을 부추긴다는 겁니다. 우선요, 지금 조금 전에 국회 정보위의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이 이 사망한 임모 씨에 대해서도 연구단의 일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다면 이 연구단의 일원이 과연 어떤 대북 테러와 관련된 아주 고급 국가 기밀에 대해서 쉽게 삭제가 가능한 건가? 그렇다면 과연 혼자 했을까? 이런 의혹은 꼭 여든 야든이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아마 그런 질문일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더 국정원이 느닷없이 직원 전체 명의의 성명을 내고 또 성명 내용도 뭐 그대로 유서 그대로를 믿으면 된다. 전혀 없다. 안보를 생각하라. 이렇게 강압적으로 나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지금 국회 정보위 차원에서 제대로 국익을 위해서 정보위 차원에서 좁혀서 생각을 하려면 국정원이 여야의 정보위 관사를 통해서 정보를 공개하고 지금 국정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후속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번 사태는 본질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비본질로 그러지 말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번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